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시간, 건강 스페셜의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명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리는 대장암 환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환자들 중에서도 무려 네.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조기의 대장암은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증상이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생존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기적인 이런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 스페셜의 첫 순서로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김민성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민성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추세인가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대장암의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전체 암 발생 환자 중에 12.5%로 위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많이 발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다음 그 주요 암 사망률 통계에서도 모든 암종 중에 폐암, 간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7.1%로 사망률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발병률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높게 돼 있어 이에 대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발견과 함께 대장 용종을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또 알고 있던 대로 네.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이 참 유병률도 높고 네. 또 이 사망률도 좀 높은 편이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대장암에 취약해질 수 있는 분들은 더더욱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받아주셔야 될 텐데 네. 이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네, 원장님 어떠한 경우에 확률적으로 좀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대장암의 원인으로는 네.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유전적인 요인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네. 네. 먼저 50세 이상의 연령, 여성보다는 남성, 고칼로리 음식 섭취, 지방의 과다 섭취, 굽거나 튀긴 음식의 과다 섭취뿐만 아니라 섬유질 및 칼슘의 섭취 부족 같은 것도 대장암을 호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등의 염증성 장질환과 가족성 용종증,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대장암을 호발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네. 보니까 식습관이라든지 가족력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혹시 유태영 원장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요? 예. 저도 뭐 영향이 없진 않죠. 음. 저희가 이제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네. 저희도 뭐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이제 대장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장님. 음. 대장암은 초기에 주로 어떤 증상이 먼저 발현이 되나요? 네. 대장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대장암이 진행이 되어 대장의 내경을 맞게 되거나 또는 대장 용종이라든지 대장암에서 출혈이 발견되는 경우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배변 습관이 변해서 설사 또는 변비를 호소하는 경우, 배변 습관뿐만 아니라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짜장면과 같은 검은색 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배에서 평소에 만져지지 않는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질 수 있고요.
오랜 기간 소량의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되면 빈혈뿐만 아니라 피로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체중이 갑자기 감소된다거나 무기력증이 있는 경우도 이런 대장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대장암 증상보다는 대장 내시경과 같은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뭐 대장암의 일반적인 증세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네.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암처럼 네. 결국에는 또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만 50세 이상부터는 분별 자면 반응 검사를 국가에서 또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검사는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사업에서는 분별 자멸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되는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분별 자멸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면 나는 대장암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의 전암성 병변 같은 경우인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1기와 2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분별자멸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장암의 20에서 50%는 분별자멸 반응 검사가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 대장암의 조기 검사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도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대장 내시경 검사가 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이 분별 자면 검사 어쨌든 좋은 거긴 하지만 이 외에 또 다른 구체적인 검사 네. 방법이 또 있나 봐요. 원장님 어떤 방법으로 또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외에 분별자멸 검사 이외에 직장 수지 검사, 바륨 조영술, CT 조영술, 초음파 등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대장 내시경 검사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역시 결국엔 대장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대장 내시경 검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우리는 그걸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의 주기로 받아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 공고안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매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고 있고요. 5년이요. 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조직 검사라든지 용종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에서 5년 주기로 또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모나 형제 자매가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발병률이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이 발병됐던 연령에 비해 10년 전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검사 시기와 주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돼야 되는데요. 철결핍성 빈혈을 보이는 경우, 위장관 출혈을 의심하는 혈변이 있는 경우, 반복되는 변비라든지 설사가 호소되는 경우, 복부 쪽으로 복통이라든지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를 대장 내시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증상으로 찾았을 때는 이미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40세에서 50세 이상이 된다면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40에서 50세가 넘어가기 전에 꼭 받아보시라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저도 그렇고요. 네. 실제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언제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네. 처음 받아보셨고 그리고 현재는 얼마에 한 번 정도씩 실제로 받고 계시는지.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재직 시절 네. 저희 동료 교수님께 진찰을 받았고요. 네. 다행히 저는 용종이라든지 대장암이 없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저희 공고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김민성 원장님께서 뭐
받고 나서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네. 계속 5년마다 또 이제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그렇죠. 가족들도 받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당연히 받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보통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40, 50대라고 해도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이 주변에 많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뭐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하면 일단 뭐 장을 청소하는 그 물 마시는 거 맞아요. 굉장히 힘들다고 네.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해서 이 장 정결제를 열심히 마시는 네.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 이후에 뭐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음. 알고 있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 기회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카메라가 달린 호수를 네. 항문으로 삽입하게 되고요. 네. 구불결장, 횡행결장, 맹장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오. 그 이후에 병변이라든지 용종을 찾게 되고요. 검사를 받기 전에는 먼저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과정을 통하고 그 이후에 장 정결제를 복용해서 장을 비우게 됩니다. 검사 시간 자체는 20분 정도 소요되지만 복부 상태라든지 유착 상태, 그 시술자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염증성 병변이라든지 용종이 있어서 조직 검사라든지 용종 절제술이 더 추가되는 경우 시간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장 내시경 검사 방금 그 화면을 보니까 네. 저도 예전에 받았던 기억이 좀 나요. 받으셨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수면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시경을 받을 때는 그렇게 힘든지를 몰랐는데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네, 장 네, 네. 정결제라고 하죠. 네네. 그걸 참 복용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좀 간편해지고 좀 쉬워졌다고 하는데 오. 실제로 어떤가요, 원장님? 네, 저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네. 때 네. 그 물 먹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예전에는 4리터의 물을 오, 네, 네. 복용했었었는데요. 현재는 그보다 양과 맛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장 흔한 액상 제제인 액상 제제의 장 정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검사 전날에 0.5리터를 복용하시고요. 네. 그 다음 날 0.5리터 장 정결제를 복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물을 조금 더 드시면 충분히 깨끗한 장 정결이 되겠습니다. 그마저도 힘들다면 요즘은 알약 제제가 어허, 나오게 되는데요. 14알을 먼저 검사 전날에 복용하시고 네. 검사 당일날 14알을 더 복용하시게 됩니다. 14알. 그리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검사를 받게 되시면 되고요. 시술자 입장에서도 이 알약은 안정성 측면뿐만 아니라 장 정결도도 기존 제제보다 훨씬 더 깨끗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장 정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뭐 예전보다는 많이 간편해진 게 느껴지네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환자분들은 이렇게 장 정결제만 잘 복용해 주신다면 모든 검사 준비가 다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장 청소만 많이 네.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네. 장 청소만 됐다고 해서 장 정결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장 음식 조절을 통해서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진처럼 장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네. 기껏 힘들게 약도 드시고 장 정결도 했지만 분비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불완전한 검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용종이 발견되더라도 용종이 가려져서 검사 자체도 힘들 뿐더러 용종이 발견돼도 제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추후에 또 장정결제를 먹고 재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재검을 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맞아요. 제시 재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을 때 흰죽이라든지 맞아요. 쌀밥 네. 이런 것들만 좀 먹으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아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그 참외씨 같은 게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특별하게 좀 삼가해야 할 음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3일 전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들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 3일 전부터 음식물 조절을 권고드립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음식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 전 특히 주의해야 할
있는데요. 네. 껍질이 남을 수 있는 잡곡류, 섬유소가 섬유질 같은 분비물이 남을 수 있는 나물류, 그다음 장 점막에 들러붙을 수 있는 해조류 등을 가려 먹어야 할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참외, 수박, 포도와 같이 씨 있는 과일도 검사 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평상시에 변비가 있거나 복부 수술을 받으셨던 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장 청소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절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식이 조절은 잘 하셔야지만 네. 한 번에 그 내시경 검사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먹지 말라고 하면 또 먹고 싶은 맞아요. 게 사람 마음이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뭐 며칠만 조금 조심하시면 그렇죠. 훨씬 좋은 네. 결과를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 네. 대장 내시경 네. 검사를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셨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또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도 네. 비수면을 하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수면과 비수면으로 나누는 것 같긴 네. 한데 이거를 뭐 환자가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비수면이나 수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우선 정식 용어는 수면 내시경이 아니고 의식하 진정 내시경입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면 내시경이라 불리고 있죠.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는 내시경 의사들은 충분한 진정제에 대한 지식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고 대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대장경 검사를 할 때 수면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하에 그 환자분들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수면 내시경은 몇몇 환자분들께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부 수술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복부 수술을 하신 분들, 맹장 수술이라든지 제왕절개 수술, 담낭 절제술 또는 위 절제술을 시행하신 분들은 대장 쪽으로 장 유착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통이 심하게 느끼므로 수면 내시경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뭔가 복부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대장에 용종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걸 빨리 발견하려고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 대장 용종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모두 다 이게 뭐 대장암으로 발견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원장님, 대장 용종이 실제로 대장암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네.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는 네. 대장암의 씨앗으로 불리는 만큼 네.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조건 100%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겠죠. 네, 대장 용종은 대장 내경으로 어떤 돌출된 혹이 증식돼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병변인데요. 네. 종양성 병변으로 진행될 수 있는 종양성 용종과 암의 가능성이 적은 비종양성 용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시다가 우연히 대장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혈변, 복부 불편감, 장 폐색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어 시행한 경우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장암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통하지 않고 내시경적 절제를 통해 충분히 제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증상이 대부분 없게 됩니다. 다음은 진행성 대장암 사진들인데요. 이런 사진을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적 시술이 아니고 개복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을 통해 대장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좀 안타까운 게 느껴집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뭔가 진행성 대장암으로 가기 전에 그 이전에 용종이라든가 조기 대장암 때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건지 네. 이 사진을 보니 알 수 있겠고요. 또 보통 만약에 이런 용종이 발견됐다면 실제로 암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종양성 용종에는 대표적으로 선종이 있는데요. 네. 통계적으로 5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암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암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인데요. 대장암은 3에서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다면 암이 되기 전 단계인 그런 전암성 병변, 선종 같은 거를 제거할 수 있겠죠. 대장 내시경 검사 시 선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위 내시경만큼이나 대장 내시경이 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환자분들께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도 사실 이제 부모님이 이런 대장 내시경을 네. 좀 받아보셨는데 네, 네. 이런 작은 용종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거를 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그 용종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함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제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네. 뭐 환자분들은 이거 마취했다가 깨서 이제 그 결과만 보고 그쵸. 제거했다 이런 네. 얘기만 듣게 되시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검사 시 용종이 발견되면 네. 내시경을 통해 주사기를 용종의 바닥면에 물감을 섞인 주사액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막을 부풀린 다음에 올가미를 이용하여 그 주변을 감싸면서 전기를 통해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용종 절제술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고 대장 점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 용종 절제술을 저렇게 과정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드물게 1000명 중에 3명꼴로 장 천공이라든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방금과 같은 사진도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제거가 되고 합병증이 없이 깔끔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질병도 확인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요 용종 제거까지 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 화면을 보니까 훨씬 더 좀 네.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만약에 용종 네. 제거했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도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네. 보면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식이 습관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예방 습관들, 수칙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원장님께서도 평소에 환자분들에게 좀 강조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항상 그렇지만 예방 수칙은 머리로는 이해가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지나친 육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굽고 튀긴 음식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술과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요. 추가로 신선한 채소라든지 영양소, 칼슘 등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스피린이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또는 엽산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더욱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대장암으로 발전되기 전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대장 용종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선진국형 암으로 불리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네. 모든 얘기와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 수칙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김민성 원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플란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65세 이상의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 인원이 최근 5년 사이에 벌써 평균 한 7.2% 정도 오.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또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를 좀 미루기도 하고 다른 치료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 사실 수술 방법이 정말 간단해지기도 그렇죠. 했고 그리고 비용도 예전처럼 높지 않고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일부러 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임플란트를 안 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이런 자연 치아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치료에는 네. 어떤 방법들이 있고 또 그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이주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국민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저희가 30대에서 70대까지 평균 네. 10개 이상을 치아를 잃거나 뽑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 혹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치아를 상실하게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치아 파절이라고 하는 이제 부러짐이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치아 우식증, 흔히 말하는 충치가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치주 질환, 잇몸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뭐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은 이제 식사를 하다가 모르고 치아가 이제 파절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알게 모르게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범위가 너무 커져서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치아가 이제 구멍이 났다 아니면은 뭔가 치아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제 충치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주 질환이 좀 굉장히 심하게 중증으로 그 질환이 진행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풍치라고 그 바람에도 치아가 이제 흔들린다고 해서 그 정도로 식사가 이제 안 될 정도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발치가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들로 인해 치아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치아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상실이 되게 됐다라고 네. 하면 이제 네.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뭔가 네.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 그죠? 예.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또 크게 또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네. 저희 앞에서도 잘 말씀드렸지만 또 흔히 알고 있는 또 임플란트가 첫 번째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브릿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니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사실 요즘은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임플란트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뼛속에 심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상부 부분 기둥과 치아를 이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브릿지라는 것은 양옆에 치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치아가 없게 되는 경우에 양쪽 치아를 빌려서 어깨 동무하듯이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치아를 깎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 없어진 그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틀니 같은 경우에는 탈착과 장착이 가능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뺐다 꼈다가 가능한 그 보철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긴 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치료법, 이 임플란트 그리고 브릿지, 틀니가 있긴 한데 이 치료에 대한 것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뭐 방법적인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옆에 인접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없어진 그 치아 부분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여하간 수술 과정이 생략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피가 나는 수술 과정을 거쳐서 뿌리 부분이 먼저 뼛속에 들어가고 일정 기간의 회복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치아가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잘만 관리가 되고 치료도 잘 받으셨다고 하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그 치아 부분이 없어졌는데요. 그 양옆의 치아를 인위적으로 치아 삭제를 통해서 치아가 없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부러 멀쩡한 치아를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임플란트가 혹여라도 안 되는 경우에는 브릿지가 또 대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옆에 치아를 깎는 것에 대해 좀 거부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환자분께서 선택하시는데 좀 주저할 수가 있겠고요. 브릿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처럼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교체가 필요한데요. 마치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듯이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입안에는 그 보철 재료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틈새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충치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침과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됐을 때는 교체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틀니가 있는데요. 좀 이따가도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종류가 또 크게 부분 틀니가 있고 전체 틀니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틀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치아가 입안에 남아 있고 그 없는 부분들이 좀 다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전체 틀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치아가 구강 안에 전혀 없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틀니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마찬가지로 있게 되는데요. 보여지는 것처럼 3년에서 4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순전히 잇몸 위에 그 씹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은 이가 없는 잇몸 부분이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틀니에 대해서 잘 안정화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철 재료라는 것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그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틈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브릿지보다는 아무래도 좀 교체 주기가 짧지만 정기적인 또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치아를 상실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보철 치료 방법 중에 이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긴 한데요. 이 차이점을 보고 수명을 봤을 때 이 임플란트가 좀 장점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이게 상실을 했을 때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첫 번째로 요즘에는 좀 치료 방법으로 맞아요. 삼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컴퓨터가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컴퓨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요. 임플란트 같은 이 정교한 작업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요즘에 좀 많이 알려진 것이 디지털이 많이 또 네. 그 보급이 돼서요. 디지털 임플란트 아니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자 하는 부위를 미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치아가 상실이 됐는데 그 부위의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3차원적으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차후에 올라가는 치아의 모양, 크기를 또한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그 사전에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한다는 것은 CT라는 또 특수 장비를 통해 그리고 또 병원에 직접 오신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또 스캐너라는 또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작업을 병합하는 합치는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상 이미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상 이미지가 환자의 현재 구강 안의 구조와 거의 유사하다고 믿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 계획을 이제 저희가 수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치아가 없는 부위에 과연 어느 부위에 적절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임플란트가 과연 심을 수 있는지도 가늠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치를 그대로 인기를 해서 실제로 수술 당일날 우리가 사전에 임플란트를 계획했던 위치 그대로 환자분께 그대로 임플란트 식립
수술할 때 임플란트를 그대로 인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또 당일날 임시 치아를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시 치아까지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디지털을 통해서 그 임시 치아까지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약에 좀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앞니가 상실이 되는 경우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사용했으면 시술 시간도 짧고 그리고 당일날 뭐 비어 있는 채가 아닌 뭐라도 이제 치아가 있는 채로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그렇죠. 텐데 네.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만의 뭔가 뭐 다른 장점이라든가 혹은 이 가이드 임플란트를 꼭 활용하는 게 좋은 오.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너무 만병통치약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듣고 오시는데 네. 본인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셀프 진단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병원에 꼭 오셔가지고 과연 해당 요건이 되는지 충족한지를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그 진단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래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접 주치의 선생님께서 현재 입안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과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가능한지에 대한 대답을 얻고 바쁘신 분들께서도 물론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활용하면 좋겠지만은 앞니나 아니면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굉장히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일전에는 그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일일이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니면 수술 집도의 선생님께서 직접 소위 말해서 손맛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차후에 임플란트를 잘 심었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가 과연 적절하게 위아래가 잘 맞물리는 상태가 되느냐는 또 다른 또 변수가 되겠거든요. 하지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장점은 그런 경우에 또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도 과연 환자분께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잘 씹을 수가 있는지도 사전에 알 수 있는 것도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네. 사실 수술만큼 중요한 게 어쨌든 관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 관리에 대한 것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 좀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끝나시면은 네. 이제 또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메시지도 또 네.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맞아요. 네. 중요한 거는 칫솔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임플란트 치료 받은 경우에는 원래 치아가 있었던 자연치가 있었던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잇몸 뼈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치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없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잇몸 상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연 치아와. 그래서 보조적으로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간 칫솔을 통해서 미처 손으로 닿지 못하는 부분을 구석구석 청결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한 후에 3개월 그리고 6개월 그리고 1년까지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체크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임플란트가 완전히 몸과 하나가 돼서 융합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직학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 계속해서 뼈와 임플란트가 결합이 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잘 넘기면 앞으로도 큰 무탈하게 아무 이상 없이 임플란트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기 검진 때에는 꼭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치아를 상실했을 때 할 수 있는 또 보철적인 방법 중에 브릿지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브릿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임플란트를 너무 제가 첫 번째로 강조를 해서 브릿지가 또 네네.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릿지라는 것은 사실 전통적으로도 되게 증명이 된
굉장히 예지성이 있는 치료다라고 조금 유식한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위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1개 내지는 2개까지 양옆의 치아, 옆에 있는 치아를 갈아서 그 부분, 없어진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갈아서 이런 브릿지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그 남아있는 치아, 사용하게 된 브릿지에서 사용하게 되는 지대치라고 일컫는 치아가 메인 치아가 되겠는데요. 그 치아가 사실상 충치도 없어야 되고 잇몸 상태도 튼튼해야 됩니다. 조건이 어떻게 보면 또 까다로울 수가 있겠는데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브릿지라는 것은 5년에서 10년 동안 물론 교체 주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는 큰 무리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브릿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그 발치됐던 부위가 잇몸에 계속 흡수되는 없어지는 결과는 사실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치아가 없어진 부위의 틈새가 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환자분들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음식물이 옆으로 계속 새어 들어간다, 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인 체크가 꼭 필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브릿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뭐 환자분들 보면 임플란트가 좋은 건 예. 알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니 두렵고 해서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뭐 깎아서 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뭐 이러신 분들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네. 이 브릿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브릿지를 할 수 있는 구강 내 환경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네. 것도 있겠는데요. 일단 사용하게 될 그 지대치라고 일컫는 부위의 치아가 네. 일단 굉장히 그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특별히 그 문제가 없다라고 간과하고 브릿지 치료를 했는데 한 1, 2년 내서 혹시라도 빠진다든지 아니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남아있는 치아가 적절하게 브릿지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 꼭 주치의 선생님 판단이 꼭 필요할 것이고요. 네.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공간, 그러니까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겠는데요. 간혹 가다가 치아가 굉장히 좀 작은 네.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맞아요. 말은 무엇이냐면은 보여지기에 치아가 굉장히 어린이 이빨, 아기 이빨처럼 되게 크기가 낮은데 작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브릿지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신중하게 네. 브릿지 치료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네.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설령 임플란트라는 수술 방법이 조금 두려움은 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임플란트 치료도 좀 적절하게 권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임플란트 그리고 이제 브릿지까지 알아봤는데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틀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틀니가 이제 뭐 일반적인 틀니가 있고 또 임플란트를 활용한 틀니도 있다고 하는데 네. 분류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크게 또 두 가지를 조금 네. 나눠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틀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부분 틀니와 전체 틀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부분 틀니라는 것은 입안에 소수 어느 정도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이고 다른 부분들의 이제 치아가 상실이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부분 틀니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금속 부분이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치아 그 부분 틀니가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치아가 없는 부분에서는 순전히 잇몸뼈, 잇몸살 위에 부분 틀니 부분이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틀니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 씹는 힘을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지 역할, 그리고 틀니가
옆으로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안정화 역할을 모두 담당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전체 틀니, 완전 틀니라는 것이 사용하다 보면은 빠진다든지 아니면 잇몸이 눌려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유용한 치료가 되겠는데요. 임플란트를 한 2개 내지는 4개를 식립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고 임플란트 식립한 곳에 자석이나 아니면은 고무 링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완전 틀니, 전체 틀니라는 것이 그 지지 역할도 하겠지만은 유지 역할과 안정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분께서 일상생활 아니면 식사하는데 아주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도 있고 또 틀니도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최근에는 틀니도 보험이 되고 네. 임플란트도 보험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하시는 게 혹시 이 임플란트 틀니 보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임플란트 틀니도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예, 일단은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사진의 형태의 임플란트가 도움이 되는 전체 틀니는 네.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네. 보험 틀니, 네. 순전히 그 부분 틀니나 완전 틀린 경우 임플란트가 없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제 만 65세 이상의 2개까지만 평생 이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보험을 이용한 임플란트 틀니가 가능하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임플란트 2대가 이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아까 자석과 아니면 고리 형태가 아닌 그 위에 이제 순전히 치아 모양이 올라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부분 틀니가 되겠죠. 네. 설사 2개의 치아가 남아 있게 되지만은 전체 틀니 같은 부분 틀니의 형태로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형태로도 만약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만족도도 꽤나 있는 걸로 저희가 시술을 해본 결과 보여지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도 뭐 임플란트라든가 브릿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관리나 주의사항 알아봤는데 네. 틀니에 관해서도 뭔가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틀니도 마찬가지로 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 양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해서, 물론 입안에 남아 있는 치아는 원래 하던 것처럼 치약을 칫솔에 묻히고 칫솔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틀니는 그 재료의 형태가 레진이라는 그 재료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플라스틱입니다. 거기에 그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묻혀서 칫솔질을 하면은 닳게 되고 이제 마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에는 꼭 흐르는 물에 네. 그리고 세숫대에 물을 받아놓고 틀니가 혹여라도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면은 플라스틱 부분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해도 또 잘 안 될 수가 있겠고요. 틀니라는 것이 좀 고령이신 분들이 사용을 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안전하게 세숫대에 이제 물을 받아놓고 틀니를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틀니를 꼭 삶지 않고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상온에 틀니통에, 그리고 주무실 때는 꼭 틀니를 빼고 주무시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틀니도 잘 물론 쓰시고 계시겠지만은 정기적인 병원 내원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까지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는 저희 주치의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건강 스페셜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밝고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